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오늘 3분기에 자산 매입을 종료한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아마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기업 실적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로키드 마틴과 넷플릭스, 수요일에는 테슬라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목요일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주말 사이 또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지난 3주 동안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었죠. 자, 오늘부터 다시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이번 주 준비는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총 4가지의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돈을 쓰긴 쓰는데 이겁니다. 돈을 쓰긴 쓰는데 점점점이에요. 무슨 내용일까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발표가 됐던 그 다소 아쉬웠던 이 소비 지표에도 불구하고 네. 필수재 관련 ETF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기는 쓰는데 뭐 그 항목에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는 미국의 최대 필수재 ETF 3종이 지난 목요일에 소매 판매 지표 발표 후에 모두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3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로 발표된 바가 있었죠. 근데 주유소 판매 매출이 8.9%로 가장 좋았고요. 다음이 일반 제품 5.4%, 다만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3.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제프리스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었다라고 분석을 한 반면에 커먼웰스 같은 이 기관에서는 0.5% 증가한 것이 지난 2020년 2월 이후에 최악의 소매 판매 지표 증가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계 지출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비를 바라보는 그런 소비자들의 눈도 그렇고 또 이번 지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눈도 좀 차별화가 되면서 이런 필수재 업종이 좀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곳에 다 돈을 썼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필수 소비재 쪽으로는 돈을 쓰긴 쓰는데 나머지 쪽으로는 돈을 많이 쓰진 못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표 필수재 ETF에 속해 있는 이런 편입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과는 또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언급된 ETF가 XLP 그리고 VDC입니다. 네. 티커로 봤을 때는요. 근데 나란히 프록터앤갬블이 비중 1위 종목이고요. 코카콜라라든지 코스트코, 뭐 펩시, 그리고 필립모리스 이런 기업들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파는 그런 종목들이 포함된 ETF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경기 소비재 ETF 이 대표적인 것이 XLY죠. 근데 전 고점 대비해서 17%나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차별화를 좀 시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필수지 업종이 잘 가는 것과 유틸리티 업종이 잘 가는 것이 좀 부합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먼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데서 공통점을 좀 찾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역시도 정말 대표적인 필수재죠. 저희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필수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과 좀 맞물려서 최근에 유틸리티 업종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투자정보 웹사이트 베런즈에서도 유틸리티 업종의 강세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중금리 상승과 연준의 긴축이 경기를 좀 둔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가능한 유틸리티 업종이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모건 스탠리도 이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데 또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관심받고 있는, 그리고 월가에서 투자자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도 눈을 넓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언행 불일치라는 키워드인데,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다, 경기 침체다, 온갖 조만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인들은 그래놓고도 신용카드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완전히 언행 불일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뉴스의 톤에 휘둘리지 말고 실제 팩트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였었죠. 지난주에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알 수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이었습니다. 시티그룹 고객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대비 23% 늘었고요. JP모건은 29%, 웰스파고는 33% 증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용카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얼마나 늘었는지도 실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다, 경기 침체다, 온갖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건 뉴스고 실제로 미국인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자, JP모건의 신용카드 고객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지난 1분기에 2,364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1분기에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37%나 더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여행과 외식에 사용하는 금액이 64%나 증가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여행과 외식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게 실적을 통해서 실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혹시 모럴 해저드는 아닐까? 그러니까 빚더미에 앉으면서 굳이 신용카드를 계속 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카드 대출은 전체적으로 일단 증가했어요. JP모건의 카드 대출은 15% 증가, 시티그룹은 7%, 웰스파고는 14% 증가했는데 팬데믹 당시에 쌓았던 저축액은 이제 거의 다 소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고요. 반면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부실 채권 상각 비율이 보통 2.5%를 넘지 않는데 지금은 3개 분기 연속으로 1.5%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용으로 돈 빌려 쓰고 못 갚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다시 결국은 재정 견존성은 양호하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GDP 가운데 75%가 소비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온갖 부정적인 뉴스와 다르게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은 좀 탄탄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상황이 어땠든 간에 돈은 좀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목별로 좀 엇갈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비 심리 지표를 보더라도 쉽게 이런 소비 심리 그리고 또 어떤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꺾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65.7을 기록을 했죠. 근데 컨센서스가 59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컨센을 대폭 상회를 했고, 특히 이제 블룸버그에서 집계를 한 그 전문가들 중에 그러니까 실제 지표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그런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모든 컨센서스를 이제 뛰어넘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죠. 눈에 띄는 점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향후 1년간 전년 대비해서 5.4%, 그리고 5에서 10년간도 3% 정도의 높은 그런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기대 지수,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그 지수가 2006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오른 것은
기름값 같은 이런 생필품 가격도 3월에 좀 피크를 쳤다. 그리고 임금 상승이 이를 좀 상쇄를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에서도 이번에 소비 심리 지표 발표되고 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라는 해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요. 월 초에 조사를 했는데 1년 내 침체 확률을 점치는 전문가들의 비율이 1월 조사에 18%에서 지금은 28%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26%가 글로벌 침체를 최대 꼬리 리스크라고 또 뽑았거든요. 이게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표가 나와서 좀 안도를 한 경향도 있지만은 앞으로도 이 같은 뭐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지표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하는 그런 심리도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면 자, 또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 한숨 돌렸다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테슬라의 공장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테슬라가 4월 18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죠. 네. 상하이 공장에 생산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4월 15일 금요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숨 돌린 듯 하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상하이 공장은 참고로 지난 3월 28일 중국에서의 락다운 조치 개시와 함께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동이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3주 만에 재개가 되는 것이고요. 단 소식통에서는 이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에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시프트 하나만 좀 가동을 재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생산을 좀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가동 중단은 지난 2019년 말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의 생산이 시작된 이후에 최장 기간의 가동 중단이기도 했습니다. 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면 테슬라의 경우는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동이 중단된 동안 테슬라는 과연 몇 대나 못 만들었을까? 생산 차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을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상하이 공장에서 2100대 정도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즉 약 한 4만 대 정도 생산 차질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이터에서는 5만 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생겼다라고 또 보도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분기 생산량의 약 한 15% 정도, 그러니까 굉장한 차질은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좀 피해가 생겼고 이 가동 중단이 멈춰지는 시간, 그러니까 가동 재개가 되는 그런 시점은 그러면 예상 대비해서 빠른 것이냐 아니면 느린 것이냐 이 부분까지 좀 살펴보자면은 당초에는 한 일주일경 이 차질이 예상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를 한다면 조금 길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최악의 상황을 또 면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대표적인 월가의 그 테슬라 비관론자인 GLJ 리서치라는 기관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최소 4에서 6주간 셧다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월 중순에 정도에야 이제 가동이 재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피해가 생긴 것은 맞지만은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그런 피해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좀 안도할 만한 가동 재개 소식이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길어졌기 때문에 애초 예상보다는 생산 차질이 있었겠지만 뭐 최악까지는 아니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과연 상하이 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또 이 독일 공장과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그 테슬라의 코멘트가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절대 못 돌아온다더니 라는 키워드고요. 팬데믹 당시에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으로 절대 못 돌아온다. 네. 이런 거였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에 따른 수혜를 받았던 게 아마존, 뭐 페이팔, 쇼피파이, SE 이런 것들이 각광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엔데믹과 함께 요즘에 다들 뒤통수를 맞고 있는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표는 전체 소매 판매 가운데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체 소비 가운데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구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난 2020년도 2분기에 15.7%로 피크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다시 사람들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소비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커머스 기업들에겐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일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도 그렇고요. 쇼피파이, 페이팔, 웨이페어 모두 일제히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한 가지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 지출이 감소하고 오프라인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집계한 결과를 보면요. 지난 3월 온라인 지출은 3.3% 감소했습니다. 온라인 지출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전년 대비 감소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온라인 지출이 거의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지출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해서 지난 3월은 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이 온라인 지출을 줄이고 오프라인 지출을 늘렸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편하다는 것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미국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도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년 동안 100여 개의 자동화 주문 처리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죠. 또 베스트바이 역시 이 향후 작년에 온라인 가상 매장을 구축한 이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온라인 열풍이 팬데믹 당시에 비해서 꺼져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과연 이런 이커머스 기업들의 주가 회복이 가능할까? 저는 그중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선호했었던 쇼피파이라든지 페이팔 이런 기업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이 기업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이 두 기업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다 이슈가 있었죠. 먼저 쇼피파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은 주식을 10대 1로 액면 분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일단은 상승 반응이 좀 나왔지만은 이후에도 좀 들쭉날쭉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역시 기사 내용에서 나왔던 이런 우려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의견이 쇼피파이와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베어드 같은 기관에서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 $1,000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우려 대비해서 1분기 주요 판매자 지표, 멀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멀천트 지표가 양호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단기 소비 수출과 관련한 악재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기사에서 나왔던. 하지만은 판매자 트렌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이 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가시성을 업시켜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CFO 이탈 이후에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 하향하는 기간이 나타났어요. 트루이스트에서 기존의 $130에서 $115로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 업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팔의 시장 점유율이 어떤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뭔가 더 늘어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비중을 확대를 해라.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의 어떤 디지털화 관련된 우려도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런 온라인 이커머스에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여행도 많이 가고 그리고 실물 카드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낫다. 이런 의견을 투리스트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팬데믹 당시에 수혜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요즘에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의견들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